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 시장은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하루 짧아진 가운데 오늘 시장이 안도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유가의 하락 그리고 인텔로 출발한 반도체 랠리가 오늘 상승장을 이끈 배경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9천 을 넘어섰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했을 때 9천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장중 한때 270만 원대를 넘어섰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300만 원은 사실 시간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로 좀 하락했던 시장인데 오늘 안도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14% 올랐고요. 오늘 인텔로 출발한 반도체 종목 전반에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죠. 나스닥이 여기에 힘입어서 1.91%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도 1% 넘게 오르면서 7,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유가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WTI 그리고 브렌트유까지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WTI고요. 오늘 반도체 랠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상승장의 배경이 됐던 이슈 그리고 이 강세장을 만든 진짜 주인공까지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서명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에 공식 서명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예정일보다 앞서서 전자방식으로 서명을 완료한 양국입니다.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 MOU 핵심 내용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미국 해군 봉쇄 해제, 그리고 향후 60일간 핵 문제 등 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벤스 부통령이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었던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원유 수송화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확대됐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재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되는 데에 배경이 됐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좀 여전히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해운 정상화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슈까지는 아니었고요. 시장의 불안을 낮춘 재료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지수의 상승을 강하게 만들었던 건 기술주와 반도체의 강세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실제로 끌어올린 주인공, 투자들의 시선이 곧바로 반도체 쪽을 향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애플과 인텔의 협력 공식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에 보도했던 양사의 협력서를 재확인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이상 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 뉴스를 단순한 인텔의 호재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가 확대되면서 공급망이 미국으로 회귀를 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육성될 거란 기대감으로 해석을 한 시장인데요.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인텔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동반 상승이 일어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연준보다 반도체가 강했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날 FOMC에서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 18명 중에 9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죠. 원래라면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도체를 매수하는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투자자의 관심이 금리보다도 오늘은 AI 성장성 쪽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날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AI와 반도체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한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도 그렇고 간밤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은 낙관론이 팽배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초록불입니다. 반도체, AI, 인프라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3%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가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럽에서 인프라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과 연이어서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MD가 4.8%대 상승,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가깝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7%대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러한 메모리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서서 인텔도 만나보셨습니다. 인텔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인텔에다가 자신들의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텔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키방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통신 쪽에서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더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탄력을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까지 일제히 6%대 상승세, 온세미컨덕터 7.7%대. 사실 미국 S&P 500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로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서는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 좀 인기가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보시다시피 반락했지만 샌디스크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 1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인프라주 자체가 투자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7%대
3% 상승 나왔는데 애플은 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를 두고 애플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알파벳 1%대 상승, 메타도 1%대 상승, 아마존도 2.9%대, 테슬라도 1%대 상승 나왔습니다. M7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던 가운데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쏠림이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 로스와 같은 기업들 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캐터필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상승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AI 인프라주가 함께 오르면서 캐터필러와 같은 건설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은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간반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오늘 주인공이고 많은 곳에서도 외신도 마찬가지로 인텔을 가장 첫 번째 기사, 메인 기사로 내걸고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인텔이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고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인텔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확대되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반도체 수급이 더 빨라지면은 미국 내에서 AI 인프라는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경쟁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빠르게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수급이 빨라지면서 미국 내에서 AI 인프라의 확대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 증시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당연히 올랐고요.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주인데요. 최근에 태양광주가 오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등 아주 증시 분위기가 뜨겁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페이즈 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에게도 현재는 기회가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AI 시대를 따라가려면은 지금 사실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결국에는 태양광과 같은 기업들까지 필요한 건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차세대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 커져가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CNBC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은 지금 스페이스X에서 수익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상거래일 동안 50% 넘게 급등한 만큼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증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AI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간 협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플과 인텔의 협력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인텔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텔만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애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거고요. 애플과 인텔의 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나타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기업들의 협력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이 나오겠죠. 기대감 가져볼 법합니다. 미국 증시도 강세였지만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했고 특히나 좀 인텔로 출발한 반도체 쪽의 랠리가 증시 상승의 주인공이 됐던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 여쭤볼게요. 네, 그 G7 정상회담에서 인터뷰 하는데 트럼프 인터뷰 현장 있잖아요. 정말 쌀벌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지금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오바마를 그렇게 욕하더니 오바마보다 더욱더 심각한 지금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60일 동안 저것 때문에 또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영향이 없었고 계속 뭐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얘기가 돌아오면은 무조건 주식시장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협상 마무리된다고 하면 주가 업, 뭐 마무리된다고 하면 주가 업. 그러면서 뭐 주가가 48번인가 뭐 70몇 번을 올랐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항상 뭐 주식시장이 잘 되니까 네. 그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경제 좋다고. 어쨌든 뭐 팩트는 맞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조금 뭐 미국한테 불리한다고 하더라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주식시장 투자자에게는 그냥 좋거든요, 사실.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역사상 최고가 한 번씩 다 갔다 오고 어제 또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엊그저께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만 올랐는데 지금 다시 또 기술주들이 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과 미국 간의 그 60일 동안에 뭐 줄다리기는 계속 있겠지만 주식시장만 좋으면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뭐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네. 급락하고 국채금리 안정되고 네. 주가 오르고 자기 자산 빵빵해지면은 사실 뭐 정치나 이 이념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뭐 스위스에서 뭐 저희 서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서명식은 또 불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는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양국의 MOU 서명 후에 시장이 좀 유가의 하락 그리고 또 반도체 랠리까지 있다 보니까 잘 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월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상장 후에 급등했던 흐름을 지나서 이제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간밤에 좀 크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축소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상장된 주식 그 지켜보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첫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제 거래량이 완전 대폭 축소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기 있었을 주식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고요. 인기가 없는 주식은 정말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상장했나 따지고 싶을 정도의 주식이 있죠. 지금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한없이 하락하는. 저는 상장하고 첫날부터 4년째 하락하다 사라지는 주식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는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 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초반에 가장 큰 거래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스페이스X도 이렇게 인기 있는 주식도 뭐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초반의 거래량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을 뭐 1년 지나고 나서 그걸 넘어서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는 여기에 이제 초단타,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온갖, 그러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성이 심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코멘트가 있잖아요. 지금 2030년도에 2천억 달러 매출이 보였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있다.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도 혹은 비유적으로도 그 매출을 손에 넣으려면 로켓이 필요하다. 이게 뒤에 저기 해석이 안 나왔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로켓 만들려면 이거 여러분들 뭐 집에서 고무 로켓 만드는 거야 한 1시간이면 만들겠죠. 이 진짜 쏘아 올리는 로켓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이라는 저런 넓은 기간으로 편하게 들고 있을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변동성,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변동성은 감수를 하라는 얘기죠. 2030년에 이제 목표는 상당히 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이 10%까지 됐다가 조금 줄이는 모습이긴 했는데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죠. 자, 지금 시총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형성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가 더 떨어져서 이제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스포츠 선수가 데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막 박수 받으면서 데뷔를 해가지고 몇 경기 막 홈런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올라오고 막 이제 단기적으로 혹하는 사람들 오겠죠. 장기 팬들이 아니라 그냥 베팅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 사람들 몇 타석 부진하잖아요. 싹 다 빠져나가요. 진정한 팬들은 꾸준히 성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이잖아요.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 세력 유입. 이게 완전히 빠지려면 보통 몇 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페이스X의 싸움은 몇 주 정도 지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마존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제 또 10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게 스페이스X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 차익에 대한 어떤 이것을 찾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싹 다 빠지려면 몇 주 뒤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매수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몇 주는 있다가 네. 사람도 똑같잖아요. 좀 몇 주 정도 지켜봐야지 이 사람이 뭔지 알지 이거. 그쵸? 네. 자기가 홍보하는 얘기만 듣고 어떻게 믿나요? 네. 워낙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에 노출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매 동향에 관한 이야기도 있네요. 여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개인 투자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매도 230만, 매수 230만. 장마감에는 매수 230만 달러 우위이다가 지금 또 이제 이 어제는 10분 동안 350만 달러 순매도에다가 다시 또 순매수를 전환하고 개인 투자도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저 개인 투자자에 큰 손들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단기 변동성을 노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하고 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스포츠 선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순매도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그러니까 단타를 하실 분들은 저거에 영향을 받으시겠지만 중기적인 어떤 매수를 취해서 포지션을 취하고 그냥 보유를 하실 분들은 사실 이 순매도 일일 변동은 사실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이제 IPO한 이후에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공모가가 135달러였기 네. 때문에 지금 185달러면 주당 50달러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모가 워낙 치열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지는 게 거의 없죠.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한 주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공모가를 계속 얘기하면은 또 그렇죠. 왜냐면 시초가에서 내가 산 가격을 생각하게 되죠. 시초가가 아니라 내가 매수한 가격.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첫날에 비해서 거의 첫날에 한 그 종가까지 갔다 왔네요. 네. 그렇죠? 저기 첫날이 얘네는 초록색이 양봉이기 때문에 저 봉의 끝단이 꼬리 말고요. 꼬리는 장중 고가고요. 저 윗단이 있죠. 윗단이 고가예요. 양봉은. 근데 그 고가까지 거의 장중의 저가로 찍고 왔습니다. 어제. 저 꼬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첫날의 장중 고가를 침해할 수도 있는 일단은 저기서 단기 매수세가 들어와갖고 쭉 뽑아 올리긴 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대로 다시 진행이 돼서 쌍바닥을 찍고 220달러를 넘어서 신고가를 갈지 아니면은 내려가서 첫날에 형성했던 저 시초가 저 봉의 밑단이 시초가예요. 장의 시작가. 네. 저기를 침해할지 일단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본이 너무 없죠. 그렇죠.
이걸 뭐 분봉으로 보시면 많은데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네. 5개입니다. 물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일기장입니다. 이제 5일 지났어요. 네, 스페이스X는 일단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분간 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으로 시그널 받을 종목의 움직임이 궁금해지네요. 네, 뭐 또 얘기 드리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지금 방산주, 재건주랑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재건이랑 방산이랑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천공투를 급하게 또 싣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가 또 이제 불이 붙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군이 발을 뺄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기자가 또 도발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뷰 현장에서 네. 일본 기자가 트럼프 보고 지금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열이 받았죠. 아니 전쟁할 때는 아무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는 필요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이제 미군의 지원을 뺄 것을 염두에 두고 군비 증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믿을 만한 레퍼런스가 쌓여 있는 국가의 무기를 수입해 가겠죠. 천공투가 진짜 높은 명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플러스 알파로 스페이스X처럼 우주항공 부분에 네. 대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카이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카이 인수를 하려는 아마 목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2대 주주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종목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좀 두 가지 호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전 협상 후에 재건주와 방산주의 수혜 기대가 되고 있고 스페이스X와의 연결성도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어, 2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론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볼까요? 24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SK하이닉스 300만 원 가는 거 확정 아닌가요? 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거의 크레이지 모드거든요. 지금 이거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넘어갔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랑 함께 가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미쳤습니다.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 난리예요 지금. 근데 이 웨드붓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나왔네요. 네. 지금 우리가 데나이브스로 유명한 그 증권사잖아요. 지금 거기서 목표 주가 1,300달러 나왔는데 이전에 한 4개 나왔었죠. 네. 1,650, 1,250, 1,050, 뭐 1,150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1,000달러 이상 목표 주가 보고서에 역시 웨드부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1,300달러로 신규 목표 주가 제시했고 2배 이상 올렸네요. 네, 어저께 경계를 갖는 어떤 그저 의견도 그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막 다 무슨 뭐 1,000달러 이렇게 외치는데 약간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기본적인 순환 사이클로 돌아갈 우려. 그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수요처들에서 오해 연기를 해버릴 가능성. 하지만 대세는 이래요. 대세는. 그건 아직도 마이너리티 리포트고 대세는 대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하여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엄청난 지금 이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매트 브라이슨이라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지금 추정치랑 월가 컨센서스 보면은 네. 이분의 추정치가 월가 컨센서스의 최상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웨드부시 데나이브스 다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네. 거기서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기술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초강세를 부르짖는 컨셉의 증권사잖아요. 역시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 그런지 추정치 자체가 저 별 모양이 추정치거든요. 아. 이 막대 그래프가 증권가의
합의된 평균치 컨센서스예요. 합의된 평균치의 상단에 위치한 네. 아주 높은 추정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수정된 추정치보다도 상회할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이고, 자, 이 브라이슨이 핵심 포인트로 짚어준 내용이 이제 위원님 쪽에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대세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지만 이게 그냥 대세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네. HBM 및 데이터 센터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될 것이고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거의 똑같은데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낸드 플래시는 원래 먼저부터 수직으로 쌓았어요. 낸드 플래시는 원래부터 수직으로 계단을 쌓는 형식이고, 그래서 128단 뭐 이러잖아, 256단.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선폭의 미세화라고 이제 뭐 10나노, 9나노, 8나노, 1나노, 2나노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이제 위로 또 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각 아이템들의 가격이 지금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 부분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내에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상향 조정하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제가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다 해보잖아요. 연도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연도가 좀 잘못 얘가 나와 있네요. 2026년을 계속 강조를 해도 네. 자꾸 1년을 빼먹는. 네. 그게 참 26년 답답하더라고요. 네, 6월 24일입니다. SK 하이닉스로의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이 마이크론 관련해서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낸드와 디램 가격의 네. 급등에 관한 이야기. 아까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저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그 월가 컨센서스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뽑아낸 것들이. 거기서 어디서 점수를 가장 많이 줬냐. 여기서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아까 전에 목표 주가가 산정되는 게 여러 방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정하거든요. 그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가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뽑아내는가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PER을 곱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겠죠. EPS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표현되고 있는가가 PER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EPS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입력값이 무엇이었는가, D램의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ASP가 한 개당 판매 가격이죠. 이거의 상승이 EPS를 가장 크게 견인했다. 자기가 산정한 EPS를. 거기에 이제 수요 강세가 있을 거고 공급이 제약되어 있고 AI 서버가 계속 증가한다. 가격 상승. 우리가 어제 경계론으로 봤을 때는 경계론자들도 요것은 인정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은 계속 가격이 오르겠지만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 지금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범용 D램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인정을 했어요. 데이터 센터 AI 서버는 부정론자들도 어쨌든 간에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EPS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입력값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낸드 플래시랑 D램 이게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취급하는 두 개의 아이템이잖아요. D램은 휘발성이 있어서 컴퓨터 전원을 끄면은 날아가 버리고 정보가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안 날아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다 쓰니 샌디스크,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이런 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주가가. 네. 자,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SK 하이닉스 300만 닉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밤에도 마이크론이 8%대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좋은 시그널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간밤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이슈입니다. 인텔 이슈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텔이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죽어가는 기업이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텔과의 협업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반도체 협력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SNS를 통해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자체 설계 칩 생산 일부를 인텔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초기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됐다며 반도체 생산도 미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약 9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10%를 보유하게 됐다며 인텔의 기업 가치가 9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인텔과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인텔의 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를 두고 애플의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까지 상향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부품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을 더 이상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이 전 제품이 아닌 프로와 프로맥스 등 고가 모델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4,698억 달러와 8.63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목표 주가는 380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예상 판매 가격도 기존보다 100달러 높여 반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보급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제품군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프로 모델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도 애플의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연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가 그냥 상향되는 게 아니라요. 실적이 상향되면 목표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향되는 겁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업에서의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됐는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0달러에서 385달러로 48% 상향 조정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존빈 애널리스트는 광 네트워킹 사업이 장기적으로 맞춤형 AI 칩보다 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광 트랜시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벨은 핵심 부품인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키뱅크는 네트워킹 사업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마벨이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네트워킹 사업이 향후 마벨의 가장 크고 지속 가능한 성장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수요를 바탕으로 AI 칩 사업 매출도 2030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광 네트워킹 사업 안에서의 매출 확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벨 테크놀로지의 한 가지 성장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주가 반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럽 인공지능 시장 확대 속도를 내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행사에서 유럽을 AI 칩의 핵심 성장 시장으로 지목하고 현재 사업 확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2027년까지 유럽 전역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파리 인근에 1.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맞먹는 수준의 시설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AI 수출 규제 강화로 유럽의 기술 자립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투자 확대 소식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머스트 노우 5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가 9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밑을 밑돌았던 코스피인데 이제 9천 시대를 열었고요. 무엇보다 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얼마나 개인 투자자가 사들였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약 73조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로 자금을 옮긴 머니무브가 코스피 상승에 실탄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를 상쇄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업 가치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피 1만 선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대형 반도체주 쏠림에 따른 과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만 시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마켓 시그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증시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예, 예. 어떠셨어요? 그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저는 한 8월쯤에 3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뭐 다음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엄청나게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예상을 했으니까 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그 문의가 올 때마다 제가 또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아니 뭐 바쁘긴 하지만 또 기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 팔 때가 아니다. 지금 팔 때 아니다. 예, 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이 숫자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업의 본질 가치, 미래 가치를 갖다가 같이 염두해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첫 번째 이미 기사는 약간 좀 느낌이 오는데 예, 오늘 예.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저께 SK하이닉스가 HBM4E1을 갖다가 샘플을 공급했다고 이제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낸 것을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냈고 그 보도를 낸 것과 그다음 어저께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움직임과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BM4E를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들에게 출하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일명 약간 닉친자이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만 외치시는 예, 예. 뭐 많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SK 하이닉스 보셨어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저희 이데일리 TV 출연을 그때 출연하기 하셨나요? 아니 그때 안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타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부터 제가 삼성전자 대신에 SK하이닉스를 왜냐면 HBM에 근데 대한 3년 전에는 사실 뭐 약간 HBM 이슈가 크진 않았잖아요. 아니요, 그때도 컸어요. 컸었는데 그래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 너무나 깊은 애정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못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3년 전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 제가 어떤 특정한 회장, 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의 호불호가 아니고 기업의 본질과 기술을 봤을 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도 타방수사 해당 간부랑 만났는데 네. 그 제 멘트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앞으로 히든글로벌에서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저도 이 마켓 시그널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부터 SK 하이닉스를 외치셔서 그 전부터 대표님 왜 저러시나 합류하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어쨌든 대표님이 계속해서 외치셨던 이 기업이 가고 있으니 오늘은 대표님의 말을 그 어느 때보다 또 좀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HBM4E를 갖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 그 주요 고객을 한다면 해당 회사는 이제 어떤 고객인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엔비디아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아니고 다른 고객이었어. 뭐 AMD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테슬라도 이렇게 HBM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급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가 굳이 주요 고객에 샘플을 보냈다라고 이제 따로 보도자를 냈을 정도면 이 주요 고객은 당연히 엔비디아 말고는 없다라고 인지하는 거고 그건 모두 시장이 다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4E를 갖다가 이제 주요 고객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HBM3의 처음에는 이제 8단이었죠. D램을 갖다 8장을 쌓았는데 하지만 HBM3E부터는 사실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었고 HBM4라고 얘기했을 때 다 무조건 12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이해도가 좀 잘못돼가지고 HBM4의 12단이니까 마치 8단, 12단 넘어간 것도 엄청난 이슈다라고 쓴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HBM4라는 것 자체가 벌써 12단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4. 근데 요거 보니까는 이게 삼성전자 이미 HBM4E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샘플을 보낸 다음에 해당 회사에서 엔비디아가 퀄리파이를 하고 퀄리파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량 양산을 위한 필요한 또 다른 작업으로 또 보내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은 베이스 다이랑 연결한 다음에 맞아요. 베이스 다이 연결한 다음에 퀄리파이가 되고 퀄리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현재는 이제 베라 루빈 뭐 그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하나의 HBM에다가 밑에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 72개의 72개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라 루빈 NV72라는 게 72개에 들어간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러면 72개 렉에서도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또 퀄리파이가 한번 돼야 돼요. 거기가 퀄리파이 되면 이제 거의 90% 구분 음수 넘었다 봐야 되는데 최종적인 결국은 렉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은데도 잘 돌아가면 이제는 퍼펙트가 끝났다. 네. 적어도 3단계에 걸쳐서 퀄리파이 돼야 되니까 사실 이제는 샘플을 공급했다는 것은 자체로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고 결국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삼전, 하이닉스 세 곳 중에 하나인데 세 곳이 각축을 벌이지만 각축을 벌일 때 실제로 샘플을 공급을 했고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렉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서 이 기업이 이제는 이제 치고 나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열어주시죠. SK하이닉스 왜 올라요? 라는 예, 키워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키워드가 이거 하나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ADR 이슈도 있고
HBM4E 샘플 공급 이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SK하이닉스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보니까 외국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요즘에는 점심 먹으러 가면 다 SK하이닉스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다 보니 이게 다 합쳐져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제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최종적으로는 6.5% 정도 SK하이닉스 상승을 했으니까 큰 거죠. 시총 2위 기업 6.5% 상승했다는 건 엄청난 이제 상승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어제 상승 이유를 HBM4E 샘플을 공급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이제 그 추정하시는데 그 추정도 일부 맞긴 하겠지만 그 추정보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이 더 크다 봅니다. HBM4E 샘플을 공급한 것이 왜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당 발표를 SK하이닉스가 8시 반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장 시작 전이잖아요. 만약에 HBM4E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샘플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 시작부터 5% 이상 상승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일봉 하루 차트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점진적으로 올랐다는 이유는 이 뜻은 무엇이냐? 결국은 HBM4E 샘플 공급 자체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주요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럼 왜 올랐느냐?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뭐 오늘로 끝나면 올 거래일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뭐 주말밖에 지나면 바로 그 시작됩니다. ADR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또 다른 무엇이냐? 외인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계속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믿거나 반도체의 본질인 초과수요가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해당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르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해당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여기에 취해 있다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느 날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를 갖다가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섹터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도한 자금을 갖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한 자금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 전 세계 투자를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 모든 펀드 매니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집요하게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본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는 것은 매수한 누적 금액이 적지 않아요. 몇 천억이 아니에요. 3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리밸런싱을 위한 필요한 매도 금액도 외국인들 매도 금액도 있을 것이고 저는 뭐 3조 7천억에 해당하는 그 6거래일 동안 여전히 한 2조 정도 이상의 매도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2조를 갖다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갖다 3조 7천억 했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매수 금액이 5조가 넘었다. 이런 명단에서 봤을 때 결국은 ADR밖에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같은 거라면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그 차이점은 사실은 그밖에 없거든요. ADR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ADR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 코너에서 ADR의 어떤 시종일관 큰 뉴스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ADR 때문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샀고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 6.5% 올랐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게 ADR 이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 포트에서 담아야 되는 비율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증시에도 SK하이닉스가 ADR 상장돼 있으면은 한국 안에서 반도체 비중을 조정을 할 때 예.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를 사고 미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을 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 ADR을 상장하면 뭐가 좋은데 그렇게 이제 조우진 이렇게 떠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저희 코너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으로 펀드나 ETF를 통하지 않고 SK하이닉스 살 수 있는 그 MTS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첫 번째, 두 번째 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기관들 몇몇 곳에는 상장사, 미국 상장사 아니면 살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직접 편입하고 싶어도 편입하지 못했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는 ADR 상장을 발매하면서 SK하이닉스를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ADR을 상장하는 순간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죠. 삭스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삭스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냐? 현재 삭스의 시총 1위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고 2위가 대만의 TSMC입니다. 3위가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과 SK하이닉스 사이의 시총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삭스에 편입되는 순간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을 추월할 것이다. 이 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 또 무엇이 중요하냐? 삭스에 편입을 했을 때 삭스에 편입되면
기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자금이. SK하이닉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이런 것들 잘 아는 외국인들이 앉아서 SK하이닉스 올라가면 수익률이 앉아서 보장이 되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의 광란이 왜 생겼느냐? 앉아서 사실은 이제 수익률 갖다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스페이스X가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스페이스X는 사실은 뭐 재무제표 봐서는 이게 기대할 수 없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재무제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싹스의 편입을 갖다가 당연시 여긴다면 사실 굳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 살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또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이제 조우진 대표님의 시나리오대로 ADR 상장하고 외국인들 자금 계속 들어오고 SOX에 어쨌든 간에 편입이 되면은 그만한 사실 호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진짜 뭔가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은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치고 시가총액 1위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올해 연말쯤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을 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게 리스크 아닌가요? 아니 그게 왜 오히려 1등 기업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레퓨테이션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샀던 이유는 반도체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 주식 뭐 하나 사자 그러면 아는 주식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프리미엄이 있어요. 1등 프리미엄이 사실은 이제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뭐 한 달 전도 2달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프리미엄에 삼성전자가 희석되고 있다면 거꾸로 그 프리미엄을 누가 누리게 되냐?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시총 1위 기업이 된다면 그 프리미엄이 SK하이닉스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관성에서 기인의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십 년간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갈아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총 1위로 SK하이닉스에 내줬다. 뉴스가 헤드라인 장식할 때 그때서야 현실인가? 이런 생각 드시면서 SK하이닉스 갈아탈 텐데 네. 예, 그때 갈아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갈아타시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우진 대표님이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자 출신이세요. 예, 예,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여기에 저희 마켓 시그널 또 많은 분들께서 출연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BM4E 출하 이제 삼성전자도 샘플 공급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삼성전자의 퀄리티가 사실은 이제 HBM 쪽에서는 4E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와 거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본인들은 봤을 때 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취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HBM이라는 건 D램을 12장 쌓은 다음에 반드시 베이스타에 연결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변명 무엇이냐면 베이스타 연결하는 과정을 TSMC가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에러가 났었다. 근데 HBM4는 삼성전자 자체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운드리 맞아요. 관점에서 베이스타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러가 안 날 것이다. 라는 게 삼성전자의 해명이에요. 그러면 파운드리가 잘하고 있느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게 이슈가 있었냐면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수주를 잡아왔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주가 한번 점프를 했습니다. 맞아. 근데 저희 코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물량을 갖다가 납기를 못 맞췄어요. 파운드리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열받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엑셀에다가 띄웠어요. 물량을 나누겠다.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여전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 어저께인가 그 파운드리 담당 삼성전자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러면 12달 갖다가 베이스다 연결했을 때 거기서도 수율이 잘 나와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보장을 보자 이거예요. 해보고 기다려보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보세요 그러면은? 뭐를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는 300만 왜냐면 ADR 상장이 8월에 하면 8월에 300만 갈 거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22일 날 SEC 승인이 날 거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30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좀 전에 이제 그 원래는 ETF 레버 ETF 때문에 어저께 SK하이닉스가 8% 상승했었는데 ETF가 8% 못 올라가는 바람에 증권가에서 강제적으로 리버랜스 해버렸어요. 강제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매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1.5%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사실 다음 주에 300만 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EC 상장이 이제
확실히 현실화된다면 그런 점에서 좀 땡겨지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SE 상장이 나든 그 다음 주 상장 승인이 날 네. 것이라 본다면 사실은 늦어도 7월에 300만 원 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SK하이닉스 1년 차트 나오는데 838%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두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예. SK하이닉스 쪽에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다뤄보고 왔는데요.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외치셨던 만큼 또 어제 주가 급등했고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었습니까?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슈 또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예, 어제 연준 동결을 했죠. 근데 매파적이라는 말이 계속 붙죠. 오늘 뭐 제목 하는 7월 달에 인상한다. 이 얘기는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잠시 뒤에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어제 FOMC 결과 중에서 시장에서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점도표 중간값이 3.8% 지금보다 0.4%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금리를 올해 올리지 않겠냐 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전망이 3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상 전망이 제로였는데 이번 6월 달에서는 여러 사람이 3명, 5명 한 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이게? 9명이죠. 네, 9명이 연내 인상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워시 의장은 뭐 동결이나 뭐 인하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이제 대세가 인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PC 상승률 전망이 2.7에서 3.6으로 0.9%포인트나 올렸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워시 의장이 뭐 물가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매파적인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PC 상승률 전망. 이게 2.7에서 3.6%로 0.9% 올린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라는 거에 기준을 뭘로 뒀냐라는 거죠. 그게 국제유가거든요. 근데 오늘도 국제유가,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70달러대 지금 중후반 수준까지 내려왔죠. 일단은 100달러하고는 이제 괴리가 더 벌어진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육자도 후반이더라도 육자를 찍을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60일 동안 이제 휴전 이제 한 상태에서 종전 합의에 최종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종전 합의에 이제 그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협상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그러니까 70달러 현재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기는 좀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우리죠, 이제 우리. 7월 16일 날로 금통위가 결정이 됐고 2.75%로 0.25%포인트 인상 전망은 뭐 이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올리게 되면 3년 반 만이고 연내 2번 정도 컨센서스는 그런데 많이 보는 사람은 뭐 1%포인트, 4번 올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또 너무 지금 왜 좀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 많이 올려가지고 긴축을 해버리면은 또 경기가 확 찬물을 끼얹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근데 신현성 총재가 연준의 그런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을 워낙에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과거 실패 이런 것들을 답습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총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통위원분들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시지는 분들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성장 전망치 2.6%인데요. 이거는 하는 얘기고 지금 JP모건이 3.1%까지 올렸고요. CT가 3.1% 올렸고요. JP모건도 3%. 아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 3% 이상으로 가는 전망들이 아마 또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경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 과열, 그다음 부동산 시장 과열, 증시 과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전형적인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가 뜨거운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긴축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죠. 예,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국제유가 때문에 너무 물가가 올라서 거기는 물가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유는 정말 고민일 겁니다. 지금 이유는 사실은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내려도 좀 아쉬운 판인데 물가 때문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참 이유는 정말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결국 이제 뭐 어떤 영향일 거냐 이겁니다. 일단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이를테면 서학개미들이 이제 해외 투자하는 또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게 더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앉아서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와 미국 간의 금리 차,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우리가 올리면 더 좋은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현재로선 미국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금리 차가 좀 줄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1.25%포인트. 근데 이게 우리가 두 번, 뭐 미국이 한 번, 앞서 이제 전망대로 할 경우입니다. 그럼 1%포인트고 우리가 두 번 올릴 가능성은 높은데 미국이 올해 한 번 금리를 올릴지 여부는 아직은 확단하기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아래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환율, 외환시장 상황도 상당히 좀 힘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긴 하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때문에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 1,500원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1,400원대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뭐 국내 매수를 안 한다 이런 식의 과거의 접근도 이제 기계적인 접근도 지금은 안 먹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기정사실화됐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안을 이제 뒤늦게 이란은 이미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요. 아유, 제목 아주 화끈하게 잘 뽑으셨나요? 이란 완승. 네. 물음표 사실은 빼도 됩니다. 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14개 조항이 공개가 됐는데 이 밑에 있는 거, 이 4조, 5조, 10조, 11조, 13조 저게 사실 핵심입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13조 같습니다. 4조, 5조, 10조, 11조 이 4개의 조항을 우선 이행해야 된다. 이거부터가 벌써 이제 이란에 굉장히 유리한 협상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14개가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찬찬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 쪽으로 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해상 봉쇄를 미국이 해제를 하고 이란은 30년 내 해협을 통합을 복원을 하고 이란 원유 제품 수출 은행 거래입니다. 은행 거래 제재를 유예하고 이란 동결 자산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10조, 11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 5조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행료 관련된 이걸 뭐 통행료라고 하지는 않고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무부도 그래야 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 특히 10조하고 11조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거의 파탄 직전까지 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거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제재. 저거를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란 중앙은행의 해외 자금 이거 동결된 거 지금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이제 숨통이 트이죠. 그래서 이란이 또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이란의 복구 사업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따로 또 있습니다만은 3천억 달러의 재건 경우 앞서 이제 내용이 좀 있었죠. 그게 그냥 썰이 아니라 이 협의 안에 들어 있었던 거다. 이제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 체결된 핵 합의 때보다도 훨씬 더 후하다. 이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이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하게 씹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때보다도 더 엄청나게 훨씬 더 후한 그런 어떤 합의를 해줬다라는 거고 6조 그다음에 6조에 있는 여기 좀 있지 않습니까? 6조에 있는 이 3천억 달러 재건 기금 문제 이거를 60일 내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아시겠지만 절반 정도를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기업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60일 내에 그거 합의가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핵심 쟁점상 특히 이제 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60일 동안 협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근데 그 60일 동안 과연 해결이 되겠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기뢰제거나 이런 것들이 그 30일 안에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3천억 달러 재건 기금 출자자 확보 어렵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이란한테 질질 끌려다닌 협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행료 문제인데요. 이게 통행료가 우리가 좀 70%를 원유를 중동에서 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기준대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대로 만약에 200만 배럴 기준으로 한 척당 이제 200만 달러, 그럼 3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70% 원유 가져오는 걸로 계산을 하면 대략 1년에 4에서 한 5조 원 정도의 통행료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험료나 이런 건 빼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에 4, 5조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70% 원유를 70%를 중동에서 안 가져올 겁니다. 거의 아마 절반 이하로 대폭 아마 줄이게 될 거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 이란에다가 그렇게 200만 불씩 줘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홍해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그건 사우디 거고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따로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결과가 될 거다. 길게 뭐 많이 빼먹어야 한 1, 2년 빼먹고 말 거다. 2, 3년 뭐 길어야 2, 3년 정도 빼먹고 말 거다. 마치 한구말에 낳는 거위라고 호르무즈 해협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결코 그 배를 갈라가지고는 그 거위가 이제 알을 더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란이 깨닫지 않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고환율 수혜 섹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외국인 이런 뭐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4월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수치들을 가져온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수치들은 다 3월까지 1분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가격들이 근데 돈을 얼마나 쓰냐 이게 중요하죠. 1월부터 4월까지 이 사람들이 6조 가까이 썼습니다. 전년 대비 40%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방원 외국인 전체가 신용카드로 쓴 돈만 6조가 넘고 이게 국내 리테일 시장, 소매 시장의 2.6% 비중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한민국 소비 시장의 한 경제 인구로 봤을 때 한 축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볼 정도로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0.07명 정도의 소비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가장 유통 쪽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 데는 백화점입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주요 3대 백화점들 외국인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90% 늘었고요. 2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분기에 이건 이제 1분기까지고 2분기는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100% 정도 전후가 될 거다. 이미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이런 데는요.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주요 상권들 메가 점포일수록 성장률이 20에서 많은 데는 70%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2023년, 2024년 일본 백화점 성장 스토리와 상당히 일치하다는 분석이 좀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일본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때는 중국도 막 갔고 그랬죠. 그때 일본의 백화점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특히 명품 매출이 많이 늘었고
그게 또 일본의 주시장이 막 급증하기 시작할 때와 또 맞물리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 부의 효과, 외국인 관광의 효과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본 백화점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게 주가로 이어져서 주가가 이 2년 사이에 너댓 배씩 올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하면 2배 더 올랐죠. 롯데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처럼 이렇게 될 거냐 아직은 모르죠.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 늘어나는 수치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백화점 푸드코트 가서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시계도 사고요. 뭐 가방도 사고 다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 백화점도 이제는 과거에 생각하는 국내 부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문 닫아놓고 뭐 가방 사고 이런 식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9천 시대를 열었고요. 일각에서는 뭐 1만 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는데 좀 쏠림이 심한 만큼 그만큼 또 시장을 대응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된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굉장했습니다. 저도 뭐 구경 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반도체 쏠림에 대해서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시장이 건전화되고 조금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섹터 분산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게 절반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증시 지수 전망 자체가 반도체 실적을 근거로 계속 매겨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PER이 7배입니다. 삼성전자는 6.5입니다. 그 포워드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반도체 쪽의 성장에 의해 가지고 지수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가는 건 절반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 섹터 가운데서도 지금 성장이 살아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주식들까지 다 버리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수급의 쏠림에 대한 우려감. 특히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스퀴즈성 어떤 자금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요즘 장 끝나고 나서 그 ETF 2배 레버리지 그게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거 맞춘다고 더 사버리거든요. 시간내에서. 네. 이런 그림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거는 절반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네. 되고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간다. 이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말씀처럼 다만 좀 우려점은 반도체 말고도 그만큼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 섹터가 있는데 그게 못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뇌를 비우고 또는 뇌를 꺼내놓고 투자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그렇게 투자하라는 말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AI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까요? 그게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표주라고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지금 200배가 넘습니다. PER이. 그죠? AI 전력기기 쪽에 있는 섹터들이 평균적으로 글로벌 피어가 35배, 우리나라도 거의 30에서 35배 수준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PER이 7배입니다. 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률이 지금 100%대 나오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지금 수주 계속 대기하고 있죠.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말씀 드렸었고 올랐다가 또 빠졌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방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토 쪽에서 미군이 재배치 문제를 갖다 헤그세스 장관이 재검토한다. 니네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기지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연합 쪽에서는 당연히 국방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방 섹터가 되게 좋은 쪽이 많아요. 지금 버려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류 열풍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맞아요. 있는 거. 아까 여행객들 왜 한국 오겠습니까? 지금 한류잖아요. 한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 엔터가 빠질까요? 왜 박진영 씨를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가지고 임명을 했을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작년 대비 실적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완전히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뇌를 뽑아놓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뽑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은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있고 뭐 보니까는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도 어쨌든 간에 좀 문제였고 여러 가지 또 증시의 상승을 막는 좀 압박 요인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섹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막 쏠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한 번씩 중간중간 좀 출렁일 때가 네. 있어요. 그때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엄청 돌아서는 게 확연히 좋아지는 데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담아놓으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고 가면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나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리고 약간의 포모 같은 걸 느끼실 텐데 일단 뭐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그때마다 좀 기회를 보자. 다만 다른 업종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일어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로 약간 좀 수급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 5월 두 달, 특히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그것도 여기서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스페이스X 이슈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비중 조절도 들어가는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가면은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오픈 AI라든지 오픈 뭐 AI,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때 또 일방적인 쏠림이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그 이머징 마켓에서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큰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는 대만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사실은 좀 약간 좀 폐쇄형이고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완전 오픈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마켓이 좋을 때 우리가 유독 좋아져 버리면 그것도 반도체에 의해서 그러면 기계적으로 커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단계 레벨업을 느끼고 레벨업이 되려면 좀 확산될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나마 미국은 좀 확산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 바이오도 신고가고요.
뭐 금리 올라간다면서 바이오 신고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전반이 좀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쏠림이 강화돼 있는 쪽은 한국하고 일본 이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에 균형감 있게 움직여줘야지 멀리 갈 수 있다. 급하게 가면은 또 그 반작용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달 제 기억에는 7월 3일인가 4일인가가 코스닥 그 창립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40주년 기념인가 아마 그럴 생일이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뭔가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려감을 키우는 쪽보다는 좀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되 거품줄을 키워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런티하기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장 산업을 갖다 키우질 못하면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게 다 거품은 아니잖아요. 그 그죠? 안에도 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묘수를 만들어내서 시장에다가 방향 제시를 해줘야 코스닥 시장도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저변도 좀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 투자청 출범했잖아요. 네. 거기 투자할 때 정부 자금 들어가는데 민간 기업들이 거기 참여를 한다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희생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들어갈까요? 그거 생각해봐야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어쩌면 6월 말 7월 초 그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코스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보니까는 홍콩의 코스피 200 ETF 상장으로 더 쏠림이 심해질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오는데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사실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딜레마죠. 사실은 ETF 2배 레버리지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을 했고요. 맞아요. 그거 보고 한국도 상장하면서 또 급발진을 한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관 수급 자체가 그런 레버리지 소위 말해서 파생 상품을 동원을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되게 큰데 이번에 이제 ETF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ETF는 파생은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 비중을 60% 정도 실는다고 하니까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비중이 커지겠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만 실른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나머지 40% 비중을 갖다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ETF는.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쪽에 네거티브한 이슈는 아니지만 다른 섹터에는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온기 확산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게 그리고 뭐 이사님께서도 또 계속 기대를 하는 게 다른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쓴소리입니다.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가고 다른 업종이 상승할 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때 반도체를 좀 담고 내가 이전에 담았던 뭐 다른 업종, 뭐 소비재 쪽이 지금 올라가면은 그것도 맞춰서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전략이 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른 섹터로의 반등의 시작이다. 뭐 시그널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반도체 그걸 하락이 시그널일까요? 그걸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올해 장 전망하면서 작년 말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쏠림이 더 심화될 것 같다. 작년에도 사실 쏠림이 좀 있었는데 더 심화될 것 같고 되게 만만치 않은 장 지수는 올라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쏠림이 극단값으로 와서 지금 반도체만 가는 장이 됐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 백화점 얘기했지만 제가 성과급 나오면 결국 백화점 갈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던 맞아,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100%가 올랐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라는 게 좀 차별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섹터 내에서 보면 반도체보다 밸류가 싼 거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AI를 살짝 벗어나서 본다고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성장률도 그렇지만 2분기 영업이익 성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가까이 올라오는 데가 조선 섹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 여기에 더해가지고 데이터 엔진, 데이터 센터 엔진, 그 다음에 미 해군 이슈 요즘 살짝 나오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 가격에 있을까? 또는 이제 지금 환율이 심지어 1,500원대가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환율 효과까지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 장세라고 하는 거는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도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흔들릴 때, 출렁일 때를 기회로 조금씩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조정받을 때 좀 움직이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100% 그쪽만 실어놓고 이게 문제는 싸게 사놨으면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객님들은 포트를 싸게 사놨으면 흔들려도 별 신경이 안 쓰이지만 네. 30만 원에 사놓고 33만 원에 사놨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가에 떨어진다 그러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갖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작년에 투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대박을 내야지 하고 무리하게 덤비시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덤비실 그럴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의 요즘에 가장 큰 니즈는 뭔가요? 조금 더 살 걸. 걸. 네, 조금 더 샀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했었던 것도 HBM이 잘 돼서 급등했던 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들 이랬었단 말이에요. 20만 원대 사자고 그래도 저거 지금 사가지고 다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조금 더 늘릴 걸. 늘렸어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딜레마죠.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과한 수급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데 그냥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이클은 생각보다 저는 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게 되면 디바이스 확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근데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려도 절반은 뭐 그나마 있으니까 만족해 이런 쪽도 있지만 절반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2달 전부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셔가지고 답을 드렸던 건 뭐냐면 맞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조금이라도 담아서 물려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올라가면 이야기긴 해요. 네. 근데 물려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안 물렸잖아요. 맞아요. 4월, 5월, 6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물려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없으면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더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최고가에 진짜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빠지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담아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없이 나 이거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한 방에 다 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 등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없으시다.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좋게 보신다 그러면 물릴 생각하고 조금은 담아놓고 출발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도 사실은 이게 좀 급등락이 심하고 사실 떨어지는 것도 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더 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부장 쪽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맞을까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상위권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65배 이렇게까지 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빨리 올라온 데는 50배, 좀 덜 올라 있는 데가 한 40배 근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느니 전자닉스가 쌉니다. 소부장 쪽. 왜냐하면 소부장도 사실 요즘은 대장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만 가는 이유가 제가 아까 PER 65배 말씀드린 건 ASML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데가 한 60배 가까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많이 올라 있는 데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데가 한 50배대 올라와 있고 원익 IPS가 아마 포워드로 잡으면 한 40배 중반, 후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붙는다, 쇼티지 논리로 붙는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버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오버한 거고 붙는다 생각하면 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룸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그냥 그 룸을 보신다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둘을 놓고 얘기하면 차이가 50% 나는데 갭이. 그러니까 전 사실은 소부장 보실 거면 그게 낫다 차라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영훈 이사님이랑 준비된 내용이 많았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사실 저희 마켓 시그널에 나오셔서 맨날 출연을 해주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 전략이 정말 차분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무서우시겠지만 사실 물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게 결국에는 상승 스토리를 길게 보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는 담아두되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있으니 이쪽도 역시나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상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팀쿡 CEO의 발언이 반도체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8개 기술주 상황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정규장에서는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 7개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3%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쿡 CEO가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렇게까지 부족한 건 처음 겪어봤다. 그리고 반도체 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21% 하락하면서 21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2.9% 정규장에서 상승했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6%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냈는데요. 현재는 하락하면서 242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현재 하락폭 키워내고 있고 스페이스 X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추가 하락하면서 1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애플도 정규장에서 0.7% 소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텔과 애플이 협력을 해서 미국 국내에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협력을 체결했다라고 언급을 한 게 애플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4% 하락하면서 297달러 선, 3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인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76%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인텔도 함께 올라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1,15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흐름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MOU를 맺었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이란과의 협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란의 석유 판매를 오늘부터 허용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가 흐름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현재 7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명식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스위스행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금 가격 현재 변동성 보이면서 0.03%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4,2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3.5% 상승하면서 1,521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EWI 한국 ETF도 6.8%대 상승하면서 219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큰 폭으로 띄워줬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 업황 전반이 상승해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대 상승을 했는데요. 14,000포인트 선을 넘겨내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때는 1,544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1,53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국내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지표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270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0만 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밤은 뉴욕 증시가 휴장입니다. 저희 월요일에는 한국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